지난 시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결국은 유엔에서 결정되고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김구와 김규식 선생의 평양 방문, 그리고 제주 4.3에서의 단독 선거 반대 운동, 그리고 여수와 순천 지역의 4.3에 대한 출동을 거부했던 사건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주로 단독 선거 반대와 관련된 움직임이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은 현실화되고 말았던 1948년 5월 10일 날의 총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민족적 과제가 있었죠. 그것은 일제치하 36년간 우리의 민족을 배반하고 오로지 일본을 위해 살아갔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찾아내서 역사적으로 차단해내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그간 우리에 대한 경제적인 약탈을 통해서 빼앗았던 우리의 재산을 되찾는 일이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그리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농토를, 그리고 지주들한테 집중되었던 토지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시 재분배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여순반란, 그리고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 정치협상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선거에 이승만 등의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55석, 한국국민당의 25석, 그리고 무소속의 85석 등의 선거 결과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현상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소속의 85석이라고 하는 가장 큰 수를 차지함으로써 아직은 한국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재헌국회에는 50총선거에 참여를 거부했던 김구 계열의 한국 독립당 세력, 그리고 박헌영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공산당 계열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나머지 우익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의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재헌국회는 재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로서 본격적인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정되었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일부의 분들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이 처음 건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반박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재헌국회는 재헌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재헌국회 내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 선생을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거듭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헌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재헌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재헌의회 내에 간접 선거를 통해서 제1대 대통령 이승만이 선출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국민들에 의한 직접 투표의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선출 방식이었으면,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선출 방식은 재헌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뒤에 있었던 조선총독부를 미 군정청이 인수해서 미군정청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것을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청사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중앙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청사 건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불행히도 38선 이남에서만 만들어진 정부였기 때문에
곧바로 다음 달 9월 9일 날 만들어지게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더불어 가지고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의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36년간 자주독립국가를 꿈꿨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불행의 씨앗이기도 했던 것이죠. 일제강제점령 36년간 자주독립국가를 꿈꿨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시작이라고 하는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고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이 선거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의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적 승인을 받고 세계 무대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의 문제는 미 군정의 통치 기간 동안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미 공부했다시피 친일파의 상당수가 미 군정청에 고용되어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시킵니다. 우리의 정부를 만든 것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해방되고서도 1948년까지 만 3년간이 유예되었지만 이제 48년 8월 15일 이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친일파들은 아주 놀라운 변신 신공을 보여왔죠. 특히 모스크바 3.3 결정이 이루어진 뒤 이른바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이냐 모스크바 3.3 결정에 대한 지지이냐라고 하는 좌익과 우익 사이에 치열한 이념 대립이 확대되는 가운데 친일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탁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좌익들이 주장하는 모스크바 3.3 결정 지지는 사실상 찬탁, 즉 신탁 통치를 찬성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남들한테 팔아먹자라고 하는 매국의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매국을 하고 있는 좌익들을 척결하는 것, 이른바 반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애국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애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탁 통치를 반대해야 됩니다. 반탁의 최전선에 나서야 됩니다. 한편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좌익놈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빨갱이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 이 반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애국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 애국을 누가 하고 있냐? 반탁을 하고 있는 우리 친일파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친일파 아니죠. 옛날엔 친일파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반탁의 최전선에서 반공을 하면서 애국하고 있는 애국자인 거죠. 이 황당한 변신의 시츄에이션은 그대로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 9월에 이르게 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서 48년 10월에 이르게 되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하자마자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박흥식, 최린, 이광수, 최남선, 김현수와 같은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들을 대거 체포하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일파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이상한 담화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친일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민심이 이반되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하는 논리. 친일파 성청산에 대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가진 생각은 여러 담화문을 보면 확실히 부정적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이승만이 담화문을 한두 번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 뒤 박흥식과 같은 가장 대형적인 악질 친일파가 체포되고 조사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애됨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적어도 이것이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국회가 주도하고 있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통령과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던 49년 어느 날, 당시 반민특위는 저 뒤로 보이는 흰 장막이 쳐져 있는 건물 보이시죠? 바로 저 위치에 있었던, 지금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 자리에 있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건물 앞에 시위대들이 몰려듭니다. 당장 반민특위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반민특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뒤에 경찰 간부가 뒤에서 시위를 배후 조정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 간부를 체포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찰에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당시 경찰 내에서 친일 경찰 출신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였고, 정부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반민특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참 어이없게도 친일파 청산을 하자고 만들었던, 그것도 국회 차원에서 만들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경찰이 습격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문제는 이걸 통해서 반민특위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에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로 활동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약 10여 명 있었으니 이들을 대거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유죄가 밝혀진 사건이었죠. 진짜 당시 그들이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였을까요? 명확한 물증 없이 결국 그들은 다 유죄 판결이 났고,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활동하고 있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중단하기 위한 확실한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야 되죠. 그것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개정하여 친일파에 대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로 단축시켜버립니다. 1949년 8월 이후가 되면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반민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완전히 단축시켜버리고 반민특위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린 상태에서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아예 반민법 자체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실한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마무리됨으로써 사회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대혼란이 한국 사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의를 선택하는 것 혹은 정의를 배반하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혼란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하면서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소유의 재산, 그리고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유재산들은 모두 미 군정청에 귀속이 됩니다. 이것을 귀속재산 혹은 적산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원래 주인이 누군가요? 미군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일본 애들 원래 거 아니죠. 바로 원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이었죠. 자, 이 귀속재산 혹은 적산을 어떻게 다시 우리 민족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미군정은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에서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공장시설, 토지 등을 미군정이 귀속시키고 관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미군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제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단히 무원칙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특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일정 비율의 귀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미군정의 귀속재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야 말았던 거죠.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던 1948년 그 다음해였던 1949년 12월에 가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귀속재산 문제가 다뤄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1950년 넘어가자마자 바로 6.25 전쟁이 벌어졌죠. 6.25 전쟁이 이 혼돈 속에서 귀속재산의 불화 문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귀속재산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속재산의 불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불화 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시비들이 일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불화받는다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귀속재산을 불화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막강한 사업체를 아주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서 그 사업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다름이 아니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시비들이 발생하였고, 해방 이후 우리의 민간 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관료가 개입하고 민간 자본의 형성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일제 강제점령 이전에 이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했죠. 1910년대에 이르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토지 약탈이 개시됩니다. 그것이 토지 조사 사업이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약탈하였고, 해방 이후 미군정에 귀속되었던 토지 자산이 전체 경지 면적의 약 1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미군정은 신안공사를 세워 직접 농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직접적인 농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요.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투입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농지개혁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농지개혁법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1949년 6월에 가서 드디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실행은 1950년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니, 이 농지개혁도 귀속재산 불화 문제랑 비슷하게 6.25 전쟁과 겹치면서 뭔가 되게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농지개혁이 실행하는데, 이 농지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일제 지배체제 과정에서 수많은 소작농들이 양산된 거죠. 불필요하게 소작농이 너무 많이 많아졌습니다. 일부 지주들한테 토지의 소유권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하게 많은 토지들을 다시 분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 이게 농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자, 이렇게 농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농지개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유상매입, 유상분배죠.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국가가 매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농민들한테 다시 분배해준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유상매입, 돈을 주고 매입해오는 거죠. 이때 지주들은 1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3정보까지만 한 가구당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라고 판단하고, 3정보 이상의 토지는 반드시 국가에 매각하도록 한 거죠. 이때 정부는 유상매입,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증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주라는 경제적 신분에서 산업자본가라고 하는 경제적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정부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토지의 가격은 평균적인 생산량의 150%에 해당되는 가격을 지가증권으로 쳐가지고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유상 매입이 이루어진 토지는 다시 농민들한테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유상 분배 형태로 토지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토지를 지급받았던 농민들은 매년 자신의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30%에 해당되는 생산물을 현물로서 5년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유상매입 그리고 유상분배의 원칙으로 진행되었던 토지개혁은 식민지배체제 하에 삐뚤어졌던 경제체제를 바로잡고, 특히 토지 소유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고, 결과적으로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 농사를 짓는 자가 유전,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었죠. 어떤 한계가 있었냐? 일단 지주들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년까지 무려 4년의 세월이 있었죠. 이미 처분할 토지들은 다 처분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유상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들을 미리 사전에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농민들이 유상 분배를 받았는데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5년간 생산량의 30%의 현물 상환에 조건도 맞추지 못해서 그걸 갚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이 분배받았던 토지를 다시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분들은 다시 소작농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정부에서 의도했던 지주들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냐, 이마저도 6.25를 거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들이 받았던 직과증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림으로써 지주계급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도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이 농지개혁 문제는 항상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비교 대상 누굴까요? 그렇죠. 북한은 1945년 해방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1946년에 김일성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생산선의 국유화, 토지를 농민에게, 공장을 노동자에게를 외쳤던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던 북한이니만큼 해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선결 과제로 이루어졌던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농지개혁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농지개혁의 원칙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는 거죠. 남한은 정부가 지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해서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었으면 북한은 무상으로 지주들로부터 땅을 무조건 뺏어버리는 거죠. 몰수. 그러고 나서 농민들한테 다시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지주들이 반발하겠죠. 그리고 그 지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북한 체제에 반발하면서 대거 월남에 내려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극우 반공단체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추후 북한 정부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때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아픔이었던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다음 시간은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